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전우책입니다. 요즘 이 유튜브 방송에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이 방송에 무슨 가치가 있을까 하는 회의가 드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 제 방송을 누군가가 심사를 해서 제재를 가한다는 사실은 의혹을 잃게 합니다. 어제 방송도 그랬죠. 그래서 방송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도를 긋지 않은 우리 정치판을 비평하고 비판할 가치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 정책보다는 정략이 앞서고 토론과 설득보다는 협잡과 업무가 판치는 정치판은 조폭들의 영역 싸움, 영역 다툼과 똑같습니다. 조폭보다 못한 게 사고려 어리조차 없습니다. 정의감도 없는 데다가 어리마저 없다면 그런 자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저는 그들의 후한무치함에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파렴치한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물러나야 합니다. 그런 절도가 조직을 병들지 않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도 이재명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준석은 백번을 양보해서 정말 깨끗하다면, 자신의 성상납을 받지 않았다면 자신이 먼저 김승진과의 관계부터 이 김승진으로부터 받은 향응의 성격까지 밝혀야 합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방송에 나갔으면서 왜 자신의 문제에는 침묵했습니까? 이재명 역시 자신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벌였던 이 대장동 게이트와 이 백현동 게이트의 실체를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왜 그런 특혜가 주어졌는지, 그런 특혜를 업자들이 누리게 된 게 자신의 배임이 아닌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민간업자들에게 그가 늘 하는 말처럼 몇천억의 불로소득을 안겨준 이 당군들의 최대 사기극을 벌이도록 틀을 만든 무능을 사과해야 합니다. 자신이 깨끗하다면 말입니다. 그것이 공인의 도리입니다. 적어도 그는 경기도 법인카드를 쓴 게 이미 증명된 법카 유용과 5급 공무원 신분으로 오직 김혜경을 뒷바라지해온 배모 씨, 그리고 배모의 집에서 기숙하면서 후보자 선행 차량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차량을 운전했다는 김모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죽은 김모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며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 선진민주정에서 그런 거짓말이 드러났다면 그 말을 한 정치인은 영구히 퇴출됐을 것입니다. 딕슨은 워터게이트 사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았는데 단지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이유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치판에는 알선수재나 서민의 돈을 후리친 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데도 아직 건재합니다. 건재한 걸 넘어 이준석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부 총질 중입니다. 이재명은 자신을 수사하는 게 국기문란이라는 극언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수사하는 게 국기문란이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들은 가치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 걸까요? 혹시 그 기준이 오직 자신만의 기준인 건 아닌가요? 그리고 보니 요즘 제주도에서 몇십 명 경호원에 둘러싸여 피서를 즐기는 문제에는 속이 좀 상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청와대에서 권력을 누리고 있을 때 그 많던 친문들, 더 나아가 친노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이재명은 지금 전국 순회 경선에서 7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재명에게 쏠린 지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좀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는 지난 대선에서 그에게 투표했던 이들이 아직도 떨쳐내지 못한 분노, 상실감의 표현일 것입니다. 이재명은 방탄 목적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 인천 계양을까지 밀고 들어가서 국회의원이 됐고 지금 당대표가 되려고 합니다. 저는
이 탐욕이 소탐 대실의 결과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그를 둘러싼 모든 의혹으로부터 정말 깨끗하다면 지난 대선 패배 이후 정도를 그려야 했습니다. 둘째, 이재명에게 쏠린 지지는 윤석열 정부가 첫 석 달을 흘려보는 데 대한 반사적 효과입니다. 윤 대통령은 인사 문제부터 민생에 이르기까지 무엇 하나 대중을 시원하게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대중은 지금의 경제 위기가 대외 요인이 워낙 커서 윤석열 정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를 만들려 하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고, 이 문재인 시대 부조리하다고 얘기했던 여러 정책들, 예컨대 노동3법이라든가 그리고 임대차 3법 같은 그런 악법들을 혁파하려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난관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다 윤석열 후보가 약탈이라고 했던 세금은 더 늘어나서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든 중산층을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집권 석 달이 지나도록 적폐청산의 칼조차 빼들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윤석열에게 걸었던 기대는 지금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집권 여당은 그 알량한 권력을 놓고 이전 투구를 벌이느라 민생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윤핵관인이 하는 말이 신문에 연일 나올 정도로 권력 내부가 어지러운데 그 권력을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 실망감이 지금 이재명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윤석열에게 맘먹자고 대드는 철부지 이준석을 골리앗에 맞서는 다윗처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난 대중은 이제 이재명을 돌아온 적장으로 만들고 이준석을 괄목 상대의 정치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둘 다 최종적으로 승리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말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른 문제 짚겠습니다. 이틀 동안 쏟아진 폭우로 서울이 마비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폭우는 예고된 천재였습니다. 어느 언론은 전쟁터 같다고 표현했고 또 어느 언론은 노아의 방주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길거리에 달리던 차들이 물에 잠겨 멈췄었고 그리고 아파트 정전으로 세상이 캄캄했으며 상가는 진흙탕이 됐습니다. 많은 건물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고 지상 주차장의 차들도 뒤엉켰습니다. 이 문자 그대로 천재지변이었습니다. 특히 차량 지붕까지 잠길 정도로 침수가 심각했던 강남역 주변 상점가의 피해가 컸습니다. 최고가 아파트라던 반포자의 아파트는 전날 차량 지붕만 보일 정도로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 기능아파트 앞 사거리에는 시민들이 버리고 간 자동차와 버스, 택시 등 차량 수십 대가 뒤엉켜 멈춰 있었습니다. 도로에 차도 버려져 있고 버스도 버려져 있다. 이게 세계적인 도시라는 메트로폴리탄 서울의 모습입니다. 저도 이 방송을 하러 오면서 서초동 일대 길거리의 잔해를 보았습니다. 많이 지워졌지만 아직도 일부 있더군요. 비는 11일까지 수도권에는 100mm에서 300mm가량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다들 무사했으면 합니다. 이번 사태는 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취임 후 첫 재난 상황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8일 하루에만 서울에 40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서울의 역대 하루 강수량과 시간당 강수량을 모두 갈아치웠습니다. 9일 오후 기준 7명이 사망했고 6명이 실종됐다고 하는데 라디오 방송을 들으니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9일 오전 11시 40분께 오세훈 시장과 함께 신림동의 다세대 주택 반지하를 찾았습니다. 전날 밤 폭우로 40대 발달장애 여성과 그의 여동생 그리고 그 동생의
10대 딸, 정확히는 13살 되는 딸이 차오르는 물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갇혀서 이 참변을 당한 현장입니다. 밤 10시에 일어난 참변이라고 하더군요. 이웃 주민은 윤 대통령에게 10분 만에 물이 차올랐다고 전하며 숨진 가족의 삶은 너무나 곤란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주민을 감싸 안고 위로한 뒤에 아직 물이 빠지지 않는 사고 현장으로 내려가서 널브러진 집기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난을 당한 국민을 위로하고 재난 확대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역시 이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윤 대통령은 현장을 찾기 전인 오전 9시 30분 서울 정부청사에서 집중호우대처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말이 이렇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의무인 만큼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총력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는 이미 너무 커졌습니다. 이 윤 대통령은 긴급대책회의 직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뒤로 미루고 이번 수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인재로 목숨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주거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정치판 뉴스를 찍겠습니다. 국민의힘은 9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로 의원총회를 열고 주호영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추인했습니다. 주호영은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약 20분간 열린 화상 의원총회였는데 이 소속 의원 115명 중에 73명이 참석해서 만장일치로 추인 절차를 마쳤습니다. 주호영을 비대위원장에 임명하는 안건은 오후 3시 30분 재개된 전국위 회의에서 통과가 됐고 이로써 주호영 비대위 출범이 확정됐습니다. 다만 의총에서는 비대위 기간이나 성격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고 합니다. 원내대변인은 이 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는 주 의원이 선임된 비대위원들과 상의하고 의원들 얘기도 듣고 바깥 얘기도 들어서 비대위원장이 성격과 기간을 정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게 권대행의 생각이다. 그러니까 기간과 성격을 확정하지 않은 채 비대위가 출범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당의 정상화가 다급했다는 걸까요? 그렇다고 비대위가 스스로 이 성격과 기간을 정한다는 것도 좀 난센스 같습니다. 주호영은 전국위 뒤에 연 취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우리 당을 향한 국민들의 질책이 너무나 따갑다. 우리가 넘어진 이유는 정부 여당이 초심을 잃고 심각한 신뢰의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그가 이제 2년 전 그때 절박하고 처절한 마음가짐과 자세로 돌아가자며 한 말이 또 이렇습니다. 한 발만 더 헛디디면 절벽 아래로 떨어진다는 절체절명의 위기감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이렇게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장함으로 재무장하자. 제가 이 주호영 의원이 지금까지 한 말 중에 가장 듣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주호영은 비대위의 첫 번째 임무는 당의 갈등과 분열을 조속히 수습해 하나 되는 당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군분투하던 때를 생각하면서 동지애를 회복하자고 했습니다. 그는 또 두 번째 임무로 당의 혁신과 변화를 말했습니다. 우리 당에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요소가 있다면 과감히 제거해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국민의힘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면서 그는 최재형 혁신위에 힘을 실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번 비대위는 관리도 하고 그리고 혁신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앞에 난제는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준석이 법적 대응을 하면서 당내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대위 활동 기간도 차기 당권 구도와 맞물려서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9월 말 또는 10월 초까지만 비대위가 활동하고
조기에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과 정기국회가 마무리된 뒤에 내년 1월경에 차기 당대표를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차기 총선 공천권을 가지는 당권 경쟁이 사실상 시작된 것입니다. 어떻든 혁신형 비대위를 생각하는 주호영의 뜻과는 달리 비대위는 관리형 비대위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과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까요? 유례가 없는 집권 초기 비대위 사태를 지켜볼 일입니다. 한편 이준석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전국이 어길 직후에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아주 짧게 자신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이렇습니다. 가처분 신청합니다. 신당 창당 안 합니다. 일각에서 나온 신당 창당설을 부인한 것입니다. 자, 다른 뉴스입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가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책을 쓴 장형아 변호사를 지난 8일 체포해서 조사 중입니다. 지난해 10월 22일 민주당이 장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한 지 약 290일 만입니다. 장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조직폭력배와 연루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이재명은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을 변론하는 사실이 있다. 조폭과 밀접한 인연을 맺고 있다. 이 기자회견은 지난해 10월 18일 국회 행안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이재명이 조폭 일수를 제기한 직후에 한 것입니다. 당시 국감에서는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이자 코마 트레이드 직원으로 알려진 박철민이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중에 장영하 변호사와 접견한 뒤에 이재명이 김모 전 비서관을 통해 돈다발 전달을 받았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는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당시 이재명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으시길 바란다며 의혹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이후에도 이 장영하 변호사는 성남FC 후원금 및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등 이재명을 겨냥한 각종 의혹을 제기했고 이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책을 지난해 12월에 발간했습니다. 검찰로부터 이 민주당 측 고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3월 29일 박철민이 수감되어 있는 수원구치소를 압수수색했고 그리고 7월 12일에는 장영하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이 이 장 변호사를 긴급 체포한 것은 그가 조폭 일설 등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이재명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공표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이런 판단은 법원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인지 저는 몹시 궁금합니다. 경찰은 이르면 9일 중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과연 장영하 변호사는 구속될까요? 이제 또 다른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재명은 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문제의 당헌 80조 개정에 찬성했습니다. 당직자의 기소 즉시 직무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입니다. 이재명이 밝힌 개정 찬성 이유가 이렇습니다. 당헌 80조는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 검찰이 야당 탄압 통로가 된다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당헌 80조로 이래서 야당 대표인 사람이 탄압받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9일 CBS 라디오 초청으로 열린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박용진은 이재명에게 당헌 80조 개정 논란에 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지지자들은 최근에 당 온라인 청문 시스템에 당직자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한다는 해당 조항의 개정 요구를 올려서 이미 5만 명이 훨씬 넘는 이 동의를 표시했습니다. 이 일을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한 당헌 개정이라며 사당화 시도라고 비판해온 박용진은 8일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다 우리 민주당이
부정부패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는 당규조차 개정하려는가. 그것도 전당대회 중간에. 그 이유는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또 다른 내로남불, 사당화 논란, 민주당은 자기 편의대로 한다는 논란을 다시 겪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이재명의 말을 듣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여당일 때는 상관없는 조항인데 야당이 되는데 검찰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검찰이 지나친 권력 행사가 문제 아니냐. 검찰권 남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말하자면 야당이 되었으니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웃기는 건 여당일 때는 상관이 없는 조항이라고 얘기하는군요. 우리가 집권했을 때는 야당을 그렇게 비열하게 탄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당은, 특히 지금의 집권 여당은 검찰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요? 지난 석 달 동안 검찰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재명은 대장동,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의혹, 아내 김혜경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기타 등등등 전방위적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혜경 법과 의혹의 경우에 국가수사본부는 8일 중에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결론은 어차피 나옵니다. 그리고 싸움은 이제부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8.15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이 거론되던 분들이 사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김경수도 당연히 빠졌습니다. 언론이 전한 관계자의 말입니다. 지금 국민이 가장 원하는 것은 경제 살리기와 민생이다. 정치인 사면은 국민 입장에선 급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예로부터 이 나라에 환란이 이어지면 대사면령으로 민심을 다독였습니다. 게다가 전직 대통령의 사법 처리는 국격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MB에게 내린 징역 17년형은 정치 보복적 성격이 배제된 순수한 판결일까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제 집 마당에 서 있는 나무들이 알고 있을 일입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